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기획한방경제실장님과 각과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이 좋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균형 재정 원칙에 위배가 좀 되고 재정 효율을 저해하는 우리 예산 편성 관행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시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죠. 네,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오래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꼭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을 보면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정확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 본예산 대비 세입 결산 오차율이 너무 큽니다. 본예산에 우리 시의 실제 재정 상태가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도별 세입 오차율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 세입 예산은 1조 6,623억 원이고 세입 결산은 2조 6,728억 원입니다. 세입 합계 차이 즉 초과 세입이 1조 100억 원이 발생했고 오차율은 60.8%나 됩니다. 네, 2020년도도 총 세입 합계 차이 즉 초과 세입이 1조 667억이고 오차율은 58.2%입니다. 2021년도도 초과 세입이 1조 400억 52.7%, 2022년도도 초과 세입이 1조 1,550억 57.3%, 2023년도도 초과 세입이 8,501억 37.9%입니다. 붉은 표시를 보면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이 6년 뒤인 2024년도 세입 예산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총 세입 합계 차이라고 표시된 초과 세입은 매년 1조 원 가량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고 오차율은 50%에서 6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매년 세입 예산을 과소 추계한 이유는 평택시의 관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 세입 오차율이 크게 발생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자료를 보면 지방세와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와 같은 우리 평택시의 책임이 60% 이상을 산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관여된 교부세와 교부금, 보조금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과소 추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초과 세입의 차이는 20에서 30%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추경 재원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소 추계를 하게 되면 큰 폭의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자체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세입 예산 반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3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는 2022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차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비율이 18.2%입니다. 경기도 내에 이제 27위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41.7%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본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이 너무나 좀 형편이 없는 거죠. 본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서민 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차년도 본 예산에 최소 50% 이상을 충실히 좀 반영을 해주시고 1차 추경에는 전액을 순세계 잉여금의 전액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민생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 상환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좀 강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2039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좀 많죠, 과장님? 네,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방채가 현재 2,075억이 현재 발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상환할 게 한 92억, 원금 90억하고 이자에서 한 119억을 금년도에 상환해야 됩니다. 이제 2030년까지는 거의 한 200억 이상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039년이 되면 이제 그때는 한 22억 정도 이렇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원금 이자 하면 한 2,380억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의 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 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지난 5월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보고서에 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평택시 청년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거는 4월 기준인데요. 17만 4,491명입니다. 예, 평택시 29.41%입니다. 네, 우리 인구 대비 29.4%죠. 네, 네. 경기도 시군 중에서 수원 다음으로 저희가 2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우리 평택시 평균 연령은 몇 세입니까? 저희 지금 평균 연령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41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41.6세고 화성, 그거는 오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화성, 오산, 과천, 시흥 다음으로 젊은 도시입니다. 계속해서 젊은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일자리와 주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청년 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율이 또 경기도에서 저희가 가장 높죠. 네, 가장 높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어떻습니까? 또 4월 기준으로 지금 44.5%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44.5%나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조혼인율이나 합계 출산율도 도내에서 우리가 1, 2위 수준 정도가 되고 거의 대부분의 청년과 관련된 통계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 또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뭐 고독사와 자살과 같은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으로 평택시 자살 통계 현황을 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7명이고요. 경기도 내 자살률 순위가 9위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주택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그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죠? 네, 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1일부터 자료 요청한 5월 22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6월 1일 제정이 돼서 7월 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작년도 이제 7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그 전세 사기 뭐 신고를 받는다라든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23년 7월부터 24년 5월 22일까지 최대한으로 저희가 2개를 빼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이 확정 인원이 지금 54명 중에 청년이 29명으로 53.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그 사업은 지금 23년도에는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시행을 한 겁니다. 예, 하반기에 시행을 한 건데 23년도에는 총 지원 대상이 10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청년만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3월부터 이제 전 연령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7건이었고 올해는 이제 115건. 이 중에서 지금 청년 연령은 저희가 100건으로 87%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전세 반환 보증료 관련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네, 전세 사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평균 지금 평균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9,063만 원이죠. 네네네. 좀 이렇게 빨리 청년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좀 계속 젊어지고 있고 성장의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해야 할 분야와 정책도 좀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피해 또한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청년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4개 분야에서 3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몇 퍼센트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내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의 청년 정책 예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자료의 인구수는 이제 통계청 자료로 19세에서 34세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는 2024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2조 2,936억이고 청년 정책 예산 사업비가 142억입니다. 본 예산 대비해서 0.62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시 규모와 유사한 지자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재정 규모 대비 거의 저희가 바닥 수준입니다. 우리시 청년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사용되는 예산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예산의 증액이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좀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뭐 반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청년들의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 또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접근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정책과는 이제 청년 정책과 인구 정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좀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그 4개 분야 35개의 사업도 충분히 다른 부서의 그 사업이라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소재 건축물에 이제 코스트코가 입점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입점 예정일이 언제이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입점은 내년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그때쯤 뭐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는 이미 상당히 전에 이제 이미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장이 이제 천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장 규모가. 그래서 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저희가 이제 작년 그 12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2번에 걸쳐서 염려되는 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권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뭐 우려가 많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일부 시민들은 또 그걸 또 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덕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여기 평택에서 이제 그 코스트코가 이제 그 대형 할인 그런 점이다 보니까 천안이나 외부로 많이 이제 다니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좋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에 입점하게 되는데 네네. 그 임대인인 그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그 베스트원 쪽에서 네네. 이제 유통상생업 발전 협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네. 상권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일 뿐이고 사업 주체자는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가 참석을 하지 않고 임대인이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통을 하는 게 맞는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해서 그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코스트코는 한 번도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고 이제 그 얘기가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임대 주는 사람이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입점하는 업체가 조건이 안 맞으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안 맞다고 이제 그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임대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이미 21년도에 저희 시에서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도에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일단 건축 허가가 나가는 데서 이제 일단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당 건축물이 경기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건축물에 코스트코가 입점할 것을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스트코라고는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형 그 할인점이나 그 유통 판매 시설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시와 교통과 관련된 협의는 언제부터 얼마나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그거 이제 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실과소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서 다 전달을 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그 스타필드 쪽 들어올 때도 한참 이제 혼잡스럽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염려가 돼서 교통행정과하고 이제 사전에 충분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측하고도 그 교통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상의했었고 이제 대책을 이제 많이 이제 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 입점을 안 했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사전 대책이고 그 교통영향 평가 이제 건물 준공 나면서 교통영향 평가 이행하는 부분하고 이거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점검을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혼잡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대책이나 도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지금 담아서 같이 협의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논의를. 천안과 같은 규모라면 규모는 좀 상당할 거고 네네. 천안이나 용인이나 메인 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에 있는 곳에 이제 예, 예. 코스트코가 위치해 있는데 저희 평택에 들어올 공간은 남부와 북부를 오가는 메인 도로잖아요. 메인 네, 그렇습니다. 도로에 예. 상하행선 모두 지금 뭐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게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이 굉장히 눈에 확연히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시에서는 어떤 좀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초에 그 교통영향 평가를 도에서 할 때는 일반 유통 판매점 대형 시설 들어오는 걸로 이제 전제로 해서 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특정 업체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업체마다 이제 그 선호도 일반 시민들이 선호도나 이런 게 틀려서 많이 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가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이미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나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교통이 좀 덜 혼잡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주차가 국도변으로 일본 국도변으로 쭉 늘어서거나 그러면은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염려가 돼서 이제 그 협의할 때 저희가 의견을 이제 그쪽에 많이 낸 게 그 코스트코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그쪽에 그 이제 그 일부는 이제 오피스텔 위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가거나 또 이제 그 코스트코에 근무하는 분들은 차를 오피스텔 쪽에 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스트코 매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혼잡이 덜 생기도록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최대한 그 상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쉽지 않고 일단은 운영을 해가면서 추가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개점 예정이라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교통과 같이 굉장히 주민이 불편해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민 설명회를 좀 개최해서 주민들과 꼭 소통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그 메인 질문은 오후에 말씀 올리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 꼭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추진했었던 서체 개발 있지 않습니까? 서체 개발, 평택시 글씨 개발 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그 개발은 완료가 됐고요. 어디 사용되고 있죠? 현재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그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데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체 금액이 얼마였죠? 금액은 한 이사님? 2천만 원 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랑요. 지금 서체를 활용해서 제작된 홍보물 그리고 공문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정기회가 21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공문을 이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서를 이제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보내드립니다.
네, 시장님이 올해 그 이번 달 18일 날 출국하는 일정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정기회 때 왜 굳이 나가시죠? 아, 그거 그 연태 가는 일정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의 중소도시하고 교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근데 있습니다. 꼭 이 시기에 나가야 되나요? 한 3일 있다가 그 다음 주에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법적으로 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1년에 2번밖에 없는 정기회이고 행정감사와 이어져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당일날은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가 진행이 되는 중요한 일정이거든요. 시장님이 어쨌거나 전체 행정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게 사실은 올 2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연태와의 어떤 그런 정예회는 작년에 정해지잖아요, 일정. 작년부터 어떤 그런 논의는 계속 이어왔지만 그러니까 정예회 일정은 예, 작년에 아니, 정해지는데 왜 이거를 수정해서 일주일 뒤로 미뤄서 협의할 수도 있는 문제였었는데 왜 의회를 무시하고 이때 가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월부터 이제 좀 구체화해서 네. 이렇게 논의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지금 한 3월 말경에 시장님이 이제 연태를 방문하기로 계략적인 어떤 그런 협의가 돼 있는데 여기 가서는 당연히 저기 그 연태 그 청사 시청사 그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저기 하고 이래 일정을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 이게 그쪽에서 이 일정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그때 일정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회를 존중한다면. 예, 그렇게 이제 협의하다 보니 상호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이렇게 협의하다 보니 몇 차례 이렇게 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회기하고 그런 부분에 좀 이런 중첩이 됐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나가시는데 뭐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 이러한 일정으로 본회 기간에 자리를 비우게 됐다라는 양해 뭐 허락을 받을 뭐 구속력은 없으니까요. 양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한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 기간에 이런 것들은 좀 집행부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일정 뭐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우디 기존에도 이제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좀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저희 시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그건 이제 충분히 네. 앞으로는 더 하력 있게 해서 그런 거 요즘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네. 청년 정책과 하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17명의 청년들이 선발이 돼서 지금 노르웨이가 아니라 뉴질랜드 대학을 방문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지금 17명의 청년들이 선발이 됐는데 이제 우대 해서 선발된 청년들이 있고 우대 조건은 아니지만 일반 조건으로 선발된 7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가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보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해외 경험을 시켜줌으로 해서 또 다른 도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취지가? 네,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네.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참여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대 조건으로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저학력이나 해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인데 일반 7명이 선발이 됐는데 이 우대 몇 명, 일반 몇 명으로 구분해서 선발합니까? 선발할 때 아니면 뽑다 보니까 일반인 이 7명도 우대를 받아서 기초수급이나 이런 친구들보다 다녀오면 더 효과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취지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제목대로 사다리 사업이다 보니까 네. 어려운 청년들한테 이제 사다리를 놔줘서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 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우대 청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필요 서류를 다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우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비우대 청년들 중에서도 사다리 이 사업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대 같은 경우는 60%, 비우대는 한 40% 정도 예,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지금 되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들에게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접수자가 상당히 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신청자를 보면 우대 조건에 있는 친구들이 95명이라서 뭐 우대 조건에 있는 친구들로만으로도 17명을 다 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의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정말 다녀오면 효과성이 있겠다고 싶어서 뽑으셨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라도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우대 조건이 있는데 우대 조건이 없는 저 친구가 선발이 됐으면 이게 선발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어야 이게 지원의 취지에 또 맞고 이후에 다른 이제 분쟁의 소지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차후에 좀 해주시면 한 가지만 더 어떨까?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는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그 담당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좀 많이 좀 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슷하게 네. 간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2명입니다. 네, 220. 네. 그렇고요. 따로 뭐 자료를 들어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기준에 안 맞게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서류가. 그래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이후에 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고요. 이건 좀 궁금해서 그냥 체납 기동팀 신설 이후에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과 비교해서 좀 성과 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운영이 안 됐고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팀이 생겼고요. 네네. 1월 30일부터 이제 그 팀장하고 직원이 충원이 돼가지고 이제 3명이서 팀장 하나, 직원 2명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이정원 의원님도 뭐 자료 요구를 해갖고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6월 5일 기준으로 저희가 그 실태 조사 이제 1,000만 원 이상 그 실태 조사 나간 거하고 또 이제 그 탐문을 거쳐서 그 가택 수색을 한 게 한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지금 한 3개월 2, 3, 4, 5, 한 4개월 동안 저기 네. 한 12억 이 기동팀이 순수하게 한 1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기동팀의 신설이 필요했었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물론 드시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니요, 생각하십니까? 더 이제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그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출장을 나가거든요. 네. 실태 조사를 나가는데 그 실태 조사하기까지 하루 전에는 그쵸. 그 자료 준비하고 그다음 나갔다 오고 또 자료 준비하고 나갔다 오고 열심히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이 기동팀에 저희 의회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난번 행감 거치고 예산 심사 거치면서 체납 기동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어렵게 신설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세수 문제, 재정 문제가 또 평택 현안이 되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라 더 많은 노하우들도 쌓여야 할 것 같고 보강될 건 보강되어야 하겠지만 관심이 많이 가는 팀이니만큼 분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꺼냈고요. 그리고 항상 나가실 때 안전 문제 신경 써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점심 전에 제가 좀 예. 예. 굉장히 2024년도가 그 삼성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세입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잠시만요. 최근에 저희가 공문 발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읍면동에 25개 읍면동에 공문을 일괄 발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보액, 네, 있습니다. 예. 유보액 조정해달라는 조치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유보액을 원래 이렇게 매년 유보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합니까?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유보액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제 일반 수용 이런 부분들이 네. 5%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그게 없어졌고요. 네.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뭐 순세경 의혹은 많이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어렵다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들춰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2024년도에 특이 사항이 이제 전 부서로 유보액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읍면동으로 나가고 전체 실국수로 유보액 조정 나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320억 정도 됩니다. 320억. 네. 그러면 읍면동으로만 나간 금액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은 한 20억, 21억. 22억. 예, 그럼 예. 25개 읍면동에 평균 1억 원 정도로 네네.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보액이 만약에 320억이 유보액이 조치가 완료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회계 처리가? 유보액은 이제 저희 추경 때 네. 이해 추경 때 그 삭감을 할 부분을 네. 삭감을 하고요. 예, 이제 삭감이 안 된 부분 다시 이제 유보를 풀어서 다시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유보액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가 조정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보액을 결정하게 된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서 최종- 결심을 받고 한 네. 거죠. 예. 시장님의 최종 결재가 있었습니까? 네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보액에 대해서 저희가 25개 읍면동의 유보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사 유지 및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거의 일괄 다 때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발생하냐면 올해 청사를 개보수해야 되는데 못하면 내년에 요구가 늘어나겠죠.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제 네.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별로 네. 이제 일괄 이제 때렸지만 20% 유보를 시켰지만 그 목별에서 이제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조정 좀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 또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읍면동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한 2년 뭐 전후합니다. 그죠? 네. 내년에 안 계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유보액 조정 안에는 읍면동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유보액의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래서 각 지금 여기 계신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이 전 읍면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개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읍면은 읍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삭감하겠죠. 그러면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1억이면 네, 목표액이 네, 조정합니다. 조정하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조정 안 하는 읍면동이 존재합니다. 읍면동장이 의지가 없어. 그냥 시청에서 본청에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유보를 이렇게 해라라고 기본 20% 삭감안을 내려보냈더니 그대로 수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은 뭐 본인 때 아니면은 여기서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성립된 주민참여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들, 뭐 읍면으로 따지면은 뭐 도로 포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25개 읍면동에 한 개씩 도로가 만약에 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5개가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공용 차량 유지비 기본적으로 다 삭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안 돌아다녀도 돼요. 그러면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지역의 마을의 주민분들이 공무원들 안 돌아다니면 공무원분들 그 업무도 쌓이지만 안 돌아다녔을 때 오는 피해는 주민들의 피해로 옵니다. 마을 주민들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삭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읍면동이 받는 겁니다. 거기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요. 보안등 읍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보안등 유지보수나 설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삭감하면 내년에 2배로 투입이 돼야 되고요. 올해 시설비 삭감된 데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보안등 설치 요구가 있는데 요구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초 작업비 이거 삭감 무지하게 많습니다. 올 여름 비 많이 온다는데 비 올 때마다 이거 제초 작업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일부 읍면동 5성인가 아니 다른데 이거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지금 저한테 제출된 게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5성은 다른데 읍면은 대부분 1억씩 삭감인데 이거 지금 맞는 겁니까? 저한테 온 거 자료? 1,500만 원만 여기 조치된 거 맞아요? 이거 5성?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예. 예. 힘이 세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오성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25개 읍면동 우리 평택시에서 다른 다 직능 뭐 청년 여기 우리 청년 정책과도 있고 뭐 부서들이 있지만 읍면동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22억을 절감을 요구를 했고 총액은 절대 부서별 요구액 총액의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못을 박아서 내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역구에 뭐 일부 뭐 읍이 예를 들어서 뭐 9천만 원이다. 총액은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조정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게 사실 25개 읍면동의 예산을 건드리면 63만 평택 시민 전체가 다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읍면동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될 일인가? 허리띠 다 졸라매기 하는데 총액은 절감액은 22억이에요. 읍면동계. 근데 이 금액 대비해서 체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읍면동 거 건드리면 다른 쪽에서 22억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읍면동 사례를 지금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주셨는데 네,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네. 모든 지금 실국소에서 동일한 다 이런 그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매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네, 내부적인 그런 어떤 그런 뭐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의 어떤 뭐 특정 실국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보조금이 이런 많은 특히 이런 부서 네. 이런 데에서는 뭐 단체나 아니면 민원에 네. 이제 지금 엄청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고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20%씩 이렇게 유보를 시키는데 그런 어떤 명확하고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예외를 이렇게 네. 또 두다 보면 이에 네. 대한 전반적인 또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좀 네.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네. 그렇게 했고 네, 지금 그렇게 뭐 구체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업과 좀 조정이나 그러면은 이런 지금 것도 실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다른 부서도 다 20% 전액 삭감입니까 지금? 해서 실국별로 저희가 아, 통일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이 지금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 그리고 의회 뭐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된 예산들이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25개 읍면 동사무소 뭐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이 체감되어지는 1억의 체감은요. 저희가 이 32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어떤 대형 사업들이나 이 부분에서 뭐 약간 유보한다든지 딜레이 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이 어려움을 같이 하자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래요. 자산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율로 해서 그대로 걷어가는 세금과 똑같다는 거죠. 체감이 지금 이 대부분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 대부분 이 내용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저희들이 하반기가 되면은 집행잔액들 본청구 받아다가 읍면동에 많이 사업들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특히 읍면들에서 일어나는 예산들에 대한 부족분들은 이게 그대로 주민들에게 타격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뭐 청년들을 위한 뭐 뉴질랜드 뭐 이렇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직전에 나온 사업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 읍면동 25개 읍면동의 예산을 22억을 줄이는 것 때문에 63만 평택 시민이 불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읍면동 예산만큼은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초 이 계획을 할 때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처럼 네. 내부에서 똑같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네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최종적인 결론은 네. 그래도 일단 한번 예외를 두면 안 된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네.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분 저기를 누구나 다 공감을 네. 하기 때문에 네네. 만일에 좀 상황이 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를 시켰지만 네. 상황이 좀 이렇게 호전되거나 네네. 그런 여건이 저기가 되면 네. 우선적으로 네. 읍면동 이런 그 그러니까 부분에 저희가 대해서는 행정의 체계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이 이야기를 거슬러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아니 본청 기획실에서 이거를 공문을 내렸는데 여기에 저항할 읍면동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팀장들이 저항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지역구에 있는 읍면동장이나 관계 부서의 팀장들도 저에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불평도 안 나와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읍면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볼 때 예, 지역구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보안 등 예산, 제초 예산, 기간제 예산, 뭐 어떤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민생 예산이나 네. 특히 그런 걸 현장 예산을 저희 네네. 뭐 더 잘 이제 알고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어렵게 이렇게 단체를 끌고 가는 보조금 네네. 이런 건 그러면 좀 부분적으로 이걸 좀 저기를 좀 달리 기준을 좀 이런 적용하는 저기도 분명히 저희 고민도 했고 네. 많이 좀 저기 논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저는 실장님 그 고민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셨겠죠.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셨겠지만 고민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 그걸 네. 좀 뭐 이해를 저희가 예. 좀 부탁드리는 것보다는 네네. 그런 저기가 네. 논의나 수기 네. 과정에서 네. 저희가 충분히 좀 그러니까 고민. 저희들이 생각하는 본청의 시스템, 출장소의 시스템, 읍면의 시스템이 여기에 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불가를 니네 꼭 해야 되는 거는 본청과 협의해라라가 아니라 불가해서 공문을 아예 못을 박아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읍면 안에서도 동 안에서도 읍장이 동장이 면장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체감까지 고민하는 읍면 동장이 만약에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그 이 부분에 대한 예, 예. 기본 경비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아시죠? 예,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 예,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 살리는 읍면은 수두룩합니다. 기본 경비는 살려. 제가 목을 얘기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살리는데 제초나 보안 등 예산은 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히 했다. 비공개 때 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 그래서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네. 있으니까 잘 네네네. 최대한 세밀하게 네.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